저희 올해부터 좀 시행된 제도인데요. 저희 베스트 프랙티스 좀 저희 HLD 포럼에서 발표를 해주시는 좀 교육 프로그램 우수 사례를 저희가 우수 사례로 선정을 하여 저희가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시상 수상한 이제 기관들을 좀 소개드리겠는데요. 저희 1월에 저희 베스트 프랙티스 수상 기관입니다. HY 구 야쿠르트와 LG 이나원이 1월에 저희 그 사례 발표를 해주시고 저희가 베스트 프랙티스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동아소시오 홀딩스와 한국전력공사가 수상을 하셨고요. 마찬가지로 사례 발표를 HLD 포럼에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저희 기아와 KT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셔서 이렇게 발표를 좀 해주실 예정인데요. 좀 많은 저희 포럼 회원사분들의 좀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에 맞는 사례를 좀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으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셔서 좀 이렇게 저희 포럼에서 발표하시는 하실 기회도 좀 받으시고 또 실질적으로 좀 도움 되시게 저희가 외부에서 좀 좋은 교육을 운영하셨다라고 좀 이렇게 좀 상도 드리고 이런 제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올 연초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제 HRD 실무자분들 단톡방 카카오톡 예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한 195명 정도 이렇게 지금 계시는데요. 아주 활발하게 좀 말씀이 많으시고 좀 좋은 정보들 공유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채팅창에 링크를 좀 공유해 드릴 테니 아직까지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오픈톡방에 저희가 익명과 실명 둘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부끄러우시거나 하시면은 익명으로 이렇게 접속해서 이렇게 정보 공유 또 이렇게 많은 활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 357차 HRD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저희 코디네이터 올해부터 코디네이터 한 분을 좀 모셨죠. 백상인 한국 HRD 협회 원장님 모시고 소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에 이영민 교수님께서는 지금 줌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접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영민 교수님을 제가 초대하고 잠깐 인사 나누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민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 오늘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아주 잘 들립니다. 수업이 예. 있으시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어떠세요 요즘? 그랑은 학교에서도 학생들도 뭐 코로나 때문에 수업도 들쭉날쭉하고 좀 많이 힘드시죠? 저희 요새 수업을 하이브리드로 해서 예. 온라인도 하고 이렇게 비대면 대면 수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학기부터는 거의 대면 수업을 할 거라고 이제 거의 모든 대학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렇게 모이시거나 아마 비대면으로 하시는 게 이제 올 상반기가 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또 줌을 하고 있는 게 언젠가는 이런 시절이 또 그리워질 날도 우리 옛날에는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럴 날도 곧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제가 전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HRD 관점에서 접근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인데 좋은 강연 부탁드리고 강의 말미에 질문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좀 제가 취합해서 Q&A 시간을 간단하게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교수님 화면 공유 해주시고 인사하시고 바로 강의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강연 발제하게 될 숙명여대에 있는 이영민입니다. 그 대략 1시간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한 10분 정도 강의라고 나머지는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을 중심으로 할 거고요. 한 11시 50분 정도, 45분 정도에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HRD 협회에서 그 특강을 의뢰하셨을 때 좀 고민을 했어요.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뭐 이 분야에 대해서 대단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강연이나 특강을 통해서 얘기하지 말아야 될 내용을 혹시 얘기할까봐 조심스러워서 제가 이거를 참 몇 번 고사했는데 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께 전직과 관련된 전직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혹시 하는 얘기 중에 뭐 이렇게 정부 관계자의 의견 이런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내용을 제가 누설했다고 하지 마시고
그 좀 말씀드리기 곤란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사실 제가 전직 지원 서비스하고 하는데 각종 사업과 업체 선정과 이런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 심지어는 전국에 이제 자료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작년에 그 우리 재취업과 전직 지원 서비스라는 모든 기업의 자료를 제가 다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알고 있어서 오늘 우수사례 얘기할 때도 어떤 점들이 잘 됐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인 자료는 담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이게 자료에 담지는 못했지만 특강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이를테면 뭐 어느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 어디 가면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게 그 비대면이다 보니까 저희 학교 수업할 때도 그러는데 그 채팅창으로 물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면은 채팅창에다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개론적인 얘기라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고요. 화면 보이시죠? 대부분. 예. 아마 사례는 오후에 아마 실무적인 얘기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제가 다 아는 분들이라서 아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리가 안 들리신다고 그러는데 혹시 뭐가 문제가 있나요? 혹시 제 목소리 잘 안 들리세요? 교수님 잘 들립니다. 네. 예, 제가 학교에서 수업하는 그 저기 마이크랑 그 볼륨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들릴 텐데 안 들리시는 분들은 그 스피커에 좀 이렇게 그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담인데 제가 특강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또 제자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걸 듣는다고 하는데 이름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랜만에 저희 제자들도 아마 이 그 특강에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제목을 사실 대체직 시대의 전직전 서비스 이렇게 주셨는데 약간 겁이 났어요. 대퇴직이란 말을 듣고 과연 대퇴직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퇴직이라는 말이 되게 사실은 좋은 어감이나 좋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퇴직이라는 의미를 오늘 특강할 주제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면 큰 틀에서 보면 생애설계 관점에서 보면 퇴직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특정한 시점의 활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퇴직이라기보다는 이직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얘기하면 그 이직 중에 하나의 현상이 퇴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퇴직이 많아지는 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 큰 틀에서 보면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생애 설계나 생애 경력 개발이라는 개념과 이직이라는 개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퇴직의 시대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는 이직은 지금도 많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평생 시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그 이직을 하는 횟수가 생에 걸쳐서 한 10번 이내 정도 보통 그렇게 하고요. 아마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대퇴직이라는 의미를 해석하기보다는 이직이 활발하고 활성화된다는 시대에 전직 지원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내용들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들어가면서 생각할 질문들을 말씀드렸는데 전직 지원 서비스를 할 때 꼭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뒷부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직 지원 서비스를 그 회사의 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회사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본인의 일이거든요. 아마 오늘 특강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이걸 회사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접목시키면 좋겠는가에 관해서 생각을 하시긴 할 텐데요. 결국 이제 본인의 일이 될 겁니다. 이 시대에. 전직 지원의 전직 지원 서비스의 공급자이기도 하지만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죠. 아마도 그런 단계에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게 이제 뭐 30대, 40대라고 해서 닥칠 일이 아니라 곧 닥칩니다. 그래서 나의 이야기다.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화면이 안 나오시나요? 자료 전체 화면으로 제가 한 것 같은데 안 보이시나요 혹시? 전체 화면은 안 보이시나요? 예, 교수님 지금 전체 화면이 안 되어 있어서 전체 보기를 할까요? 그냥? 예, 이거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컨트롤 L. 네. 네. 예. 그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채팅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세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전직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상담이나 담당자들이나 업계 관계자분들 만나시면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세요. 본인이 한번 이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몇 살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히 50대
분들, 뭐 40대에 계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듣지만 50대에 계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몇 살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그 얘기는 제가 조그맣게 밑에다가 이런 얘기를 써드렸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몇 살쯤 요 얘기죠 결국에는. 요 얘기입니다 여기. 색깔이 좀 그래요. 조금 진하게 해서 이 얘기를 묻고 싶은 겁니다. 몇 살쯤부터 노를 즐기고 싶으세요? 이런 표현인데 다시 몇 살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대답하기 되게 곤란하세요. 아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지만 아마 대부분 그래도 한 60까지 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60까지 정도까지 이제 은퇴해서 편안한 노후를 이제 보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한 10년 이상은 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생각하는 나이에 은퇴해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각종 데이터나 이런 걸 보면 실제는 여러분이 바라고 기대하는 그 나이에 은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하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몇 살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이 얘기는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리면 현업에 계신 분들은 몇 살까지 잘리지 않고 다닐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다 불안하세요. 불안하시고 대부분 내가 정년을 마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적 정년은 60세입니다만 실제 조사를 해보면 53세입니다. 퇴직의 나이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53세 전후로 대부분 1차 퇴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정년을 마치는 비율이 올라가긴 하지만 찌끔찌끔 올라가고 있어요. 매년 한 0.3세, 0.4세. 그래서 아마도 정년 60세가 되는 시점은 앞으로도 한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몇 살까지 일해야만 할까요? 이런 얘기는 일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언제까지 일해야 할까요? 이 질문인데 모르긴 몰라도 일을 통해서 활력을 찾고 소득을 갖다 보전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지만 실제 여러분이 일하고 싶지 않으셔도 현재 통계자를 보면 한국 이내에 고령 노동력이 일하는 종료되는 시점은 한 75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하고 싶지 않으셔도 75세, 아마 수명이 연장되면 100세 시대니까 연장되면 80세까지 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왜 이렇게 드리냐면 현업에서 여러분들께서 주로 이렇게 전직 지원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퇴직하는 연령이 50 초중반이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해서 완전히 은퇴를 하는 나이는 75세다. 20년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전직 지원 서비스를 이렇게 배우시기도 하지만 앞으로 전직 지원 서비스를 비즈니스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큰 시장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한 20년 정도에.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전직 시장이 크게 열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20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가 국가적인 과제이자 기업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세 글자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전부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전부론은 뒤에 정의가 나오니까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런 얘기는 인트로덕션이 너무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되게 큰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죠.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는 앞으로 내가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고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단언컨대 착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구는 줄고 생산 연령 인구라고 되어 있는 거는 노동력이 가용한 인구입니다. 대부분 이제 65세까지를 생각하죠. 15세 이상 65세 인구인데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이 생산 연령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 생산 연령이고 생산 가능 인구에 포함되는 분들인데 급격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2030년까지 계속 감소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앞으로도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혹은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 정년 연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60세인데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자는 아젠다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함축적으로 볼 수 있는 의미는 뭐냐면 노동력 감소에 대응해서 우리 경제 규모나 체질이 계속 바뀌고 있고 사람이 부족하면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계가 다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무인 편의점 많이 보실 거예요. 저희 학교 앞에도 지금 슈퍼마켓이 전부 다 무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지가 않고요. 핵심적인 자료를 보면은 50대 이상 고령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향후 10년간. 그래서 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노동시장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격변하고 있는데 노동시장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일 수도 있고요. 사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하청, 도급, 위탁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했던 9to6의 그런 근로 형태나 그 근무 형태나 직무나 임금이 다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공장 시대에 만들어진 임금과 직무, 연공서열 문화 체계가 요즘 MZ세대랑 하나도 안 맞죠. 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른 생각이긴 한데 임금이나 이런 거에 공정성을 굉장히 MZ세대들이 강조를 하는데 실상 그 임금에는 30대, 40대, 50대 분들의 숙련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Z세대가 능력이 있다고 해도 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동일 노동, 동일 직무를 한다고 해도 실상 숙련도가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임금 체계 개편은 정부에서 개편을 하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임금을 많이 받는 체계는 불합리하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적인 사회나 문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발전을 했던 거고요. 저는 꼭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일본 사례를 봐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이런 임금 체계를 고치려면 노동조합과 굉장히 대치가 심해요. 그래서 주로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직급이나 지위 체계를 바꾸려고 합니다. 단순화시키죠. 옛날 사원부터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런 시스템 안 만들고요. 매니저, 시니어 매니저 단순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임금 체계 개편이 어렵기 때문에 직급 체계 개편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 시대가 가고 있고요. 기업은 여전히 불만이 많고요. 취업자나 근로자 같은 경우도 성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도 많고 나의 고용 보호가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계신 직장에서 내가 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노사 갈등이 잘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사람을 자르면요 퇴직을 했을 때 강제 퇴직을 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막연합니다.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고요. 그런 노동시장의 변화는 사실은 이런 급변한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맞춰서 이루어지는데 제가 주목하는 건 사실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발전입니다.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산업이나 기술의 발전이 뭔가 노동시장을 굉장히 엄청나게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조업 중심 국가고요. 공장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산업이나 이런 구조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확산할 거다. 디지털 기술을 채택하긴 하지만 기존의 사업을 융합화시키는 쪽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거고요. 새로운 산업들이 발전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하는 방식이 변화할 거예요. 아마 지금 이렇게 뭐 온택트란 표현도 쓰셨지만 비대면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아마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증가하는데 재미난 통계를 보시면 사실 비대면으로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비대면으로 전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비율을 찾아보면 20%가 안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그 사실 이런 비대면 중심의 어떤 업무나 이런 거에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일하는 방식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아마 IT나 큰 기업을 제외하고는 이런 식의 방식이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여전히 전통적으로 아마 근태 관리가 이루어질 거고요. 약간 다소간의 융통성은 있겠지만 여전히 지금 시스템이 적어도 수년간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 ESG? 사실 ESG를 얘기하기 전부터 ESG가 있었습니다. 뭐 CSR, CSV부터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거를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제가 기업의 생존함수라는 말씀드렸는데 기업이 그냥 생존하기에 하나의 컨셉 혹은 내지는 뭐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패러다임은요. 우리 사회는 ESG가 어떻고 뭐 다른 경영 트렌드랑 환경이 변해도 성장 중심 사회였어요. 계속 성장을 일으키면 고용이 창출되고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얻을 거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을 해도 일자리는 안 늘어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투쟁적이고 불안정한 환경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성장 사회에서 성숙 사회로 나가는 길을 모색하고 참 성장을 모색해 있는 시점에 도달했다. 기존의 선진국 패러다임을 가지고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성숙 사회라는 걸 검색해 보시면 최근에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노동시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불원, 전례가 없고 불확실하고 원치 않던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 노동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이 어떻게 일하는 방식이나 역량이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 미래 역량 같은 거 연구를 하거나 많이 조사를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 역량이 진짜 미래에 필요할지. 미래 역량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막 회사 내에서 HRD 부서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는데 그 역량을 가르치는 순간 현업에 나오시면 그 역량은 사라집니다. 그 정도로 빨리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역량을 뛰어넘는 메타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노동시장이나 경영 환경에 적응을 하려면 메타 역량을 키워야 돼요.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왜 필요한지 적절한 역량을 선택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의 역량, 메타 역량 같은 것들을 가져야지만 이런 사회에서 살아나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빨리 드린 이유는 앞에 내용 별 쓸데없는 내용일 수도 있어서 전직 지원 서비스에 관련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아마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 계실 거고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요약한 것도 있고 제가 이제 발표하거나 강의할 때 쓰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작년에 재취업 지원 서비스의 이화와 적용이라고 왼쪽에 있는 책을 냈어요. 제가 많이 팔렸습니다. 책이.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거를 의무화 시켜놨더니 교재가 없어서 정부에서 주는 매뉴얼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풀어놨습니다. 좀 더.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많은 기업 담당자분들이 보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 서울경제신문에 가시면 라이프점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주로 지금 말씀드린 전직이나 퇴직에 관련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보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라이프점프라는 데 접속하시면 각종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기고한 컬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위에 써놨는데 주마간산 전직지원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전직지원 서비스가 뭔지는 모르시겠지만 대략 뭐다라는 것 정도는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책 안 두꺼워요. 그냥 보통 여러분들께서 소설책 읽는 속도로 보시면 한 2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직지원 서비스가 태동한 게 뭐냐, 전직지원이 뭔지도 이제 뒤에 개념을 말씀드리겠지만 전직지원 서비스라는 게 나온 게 보통 이제 1990년대 후반 IMF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량 구조조정, 대량 대퇴직이죠 사실. 그 퇴직의 시대 때 나왔던 게 이제 전직지원 서비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아웃플레이스먼트. 그 용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웃플레이스먼트. 제가 이런 표현을 여기다가 쓰는 이유는 아웃플레이스먼트예요. 아웃시키는 플레이스먼트를 시키는 겁니다. 결국엔 아웃이에요. 아웃은 기업과 사업장에서의 아웃입니다. 아웃되고 나신 분들을 플레이스먼트 시키는 거죠. 아웃플레이스먼트가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아웃플레이스먼트 이꼬르 이렇게 생각하세요.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선진국의 개념은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아웃플레이스먼트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 같은 데를 보면 구조조정의 의미라기보다는 미국은요, 영국하고 미국은 정년이 없습니다. 정년 제도가 없어요. 늘상 이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리고 직무 중심의 노동시장이 갖춰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년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에 가시면 노인분들도 다 일하세요. 왜냐하면 정년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의 분들은 정년을 폐지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얘기합니다. 자, 아웃플레이스먼트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인앤아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채용하기도 하지만 해고하기도 합니다. 해고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웃플레이스먼트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 다만 차이는 우리처럼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주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많이 신청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회사 다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아웃플레이스먼트 업체에다 많이 컨설팅을 요구해요. 내가 이 회사 다니다 다른 회사로 어떻게 이직할지. 그러다 보니까 아웃플레이스먼트를 많이 하는 회사가 미국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헤드헌팅 회사가 많이 해요. 아웃플레이스먼트는. 인과 아웃을 전담하는 게 헤드헌팅 업체이기 때문에 아웃플레이스먼트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아웃플레이스먼트가 구조조정의 의미로 강하게 인식된 게 1990년대 말까지는
이런 IMF 사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97년 IMF 전까지는 평생 직장이었어요. 평생 고용이었고요. 아웃플레이스먼트가 설 자리가 없어요, 아예. 왜냐하면 누구나 국민 누구나 일하는 사람은 정년을 다 달성했어요. 그 당시 55세였습니다. 정년까지 다 일할 수 있어요. 일하고 싶으면 더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7년까지는 IMF 체제 전까지는 누구나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웃플레이스먼트에 관심을 안 가졌죠, 당연히. 근데 98년 이후로 정리해고가 이루어집니다. 예, IMF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아웃플레이스먼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성화되는데, 2021년도에 이제 시행된 재취업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 아웃플레이스먼트라는 개념을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거를, 용어가 우리가 재취업 지원 서비스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왜 이렇게 쓰게 되냐면, 이 IMF 시절에 추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원래 법안은 전직 지원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으로 이렇게 입법을 하려고 그랬는데 고쳐서 전직 지원이란 말을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왜냐하면 전직 지원 아웃플레이스먼트 이꼬르 구조조정. 구조조정법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재취업 지원 서비스라고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이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으로는 사실 그다지 말씀드렸지만 별로 이렇게 환영받는 용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전직 지원 서비스의 개념인데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아예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념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이제 요약을 해놨는데 기업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력 감축 외에 정년 제도를 통해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 퇴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영상의 이유인데 인력 감축이 구조조정이죠. 그건데 정년 제도를 통해서 나가시는 분도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취지를 보면 정년 제도도 전직 지원 서비스의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왜 그럴까요? 정년 제도 자체가 강제퇴직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60세가 됐다고 해서 딱 61세가 될 때 퇴직을 하세요.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한데, 마음도 좋은데, 일을 할 수 있는 역량도 있는데, 강제퇴직하는 거예요. 다시 정년 제도, 우리나라의 정년 제도는 강제퇴직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전직 지원 서비스의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년 제도 자체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용관계를 종료시켜버리기 때문에 정년 제도 자체도 전직 지원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특강 들으신 분들 중에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에서도 전직 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되는 이유는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도 정년 때 강제퇴직을 당하시니까요. 대부분 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정년 제도를 포함해서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런 상황이 전직 지원 서비스가 태동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자발적 퇴직자, 강제로 퇴직하는 분들이죠. 혹은 퇴직 예정자. 그게 뭐 정년 퇴직을 하시는 분이면 58세, 59세. 그리고 정년을 달성해서 퇴직한 퇴직자조차도 전직 지원 서비스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0세 정년을 달성했는데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니까. 회사 차원에서도 효과나 성과가 있으니까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게 뭐 심리적인 충격이나 삶에 대한 변화 관리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전직 지원 서비스를 해주는 목적은 일과 관련된 경험을 지속적으로 유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결국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방법은 뭐 이런 뭐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본다는 거고요. HRD 담당자로서 전직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뒷번에 말씀드렸지만 HRD 부서에서 전직 지원 서비스를 하는 데는 상당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정부가 이렇게 하고 지원도 하는데 그냥 HRD 부서 중심으로 했을 때는 큰 코 다치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좀 다른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전형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뭐 회사마다 기능이 다르겠지만 흔히 얘기하는 교육훈련부서에서 전직 지원 서비스를 잘할 수 있다? 50%만 맞는 답입니다. 사실은. 다른 기능들이나 역할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역량이 없이 전직 지원 서비스 하면 전직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전직 지원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전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할 수도 있겠죠. 충분 조건이긴 한데 필요 조건이긴 한데 충분한 조건은 안 되죠. 그래서 전직 지원 서비스를 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한계나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는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전략적인 경력 개발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직전 서비스를 이해하는 방식은 되게 다양해요. 인사 쪽에서 이해하는 방식도 있지만 뭐 상담이나 심리 쪽에서 이해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 직전 서비스는 전략적인 경력 개발 서비스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전략적이라는 얘기는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 거고요. 경력 개발이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마디가 빠졌다면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는 생애 경력 개발 서비스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전직전 서비스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기업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배려입니다. 배려. 전직전 서비스 안 하면 법적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 전직과 관련돼서 이런 것도 안 하고 예를 들면 그게 강제퇴직이든 정년퇴직이든 간에 퇴직을 시켰을 때 소송이 많이 일어나요. 요새도 일어납니다. 계속. 노동위원회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강제로 잘렸다. 회사가 근데 제대로 케어 안 했다. 소송이 되게 많아요. 회사 입장에는. 근데 그런 소송을 좀 제어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퇴직자들의 불안을 좀 완화시켜주는 효과는 당연히 있습니다. 회사가 좀 챙겨준다. 그래서 충성심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하지만 제가 이 표현은 안 썼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회사는 득될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회사는 전직전 서비스를 해줘야 될 이유가 사실 없어요. 사실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정부가 실업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재취업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걸 기업이 떠안는 거죠. 비용을 사회적 비용을 갖다가 기업에 전가한 형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녹음되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불필요한 서비스예요. 사실. 별로 만족하지 않아요. 이걸 왜 해줘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게 10중 8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진들하고 얘기를 하면 황당한 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걸 왜 해줘야 되냐고 계속 물어봅니다. 어쨌든 하지만 뭐 이런 긍정적인 점도 있다. 문헌을 통해서 밝혀진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아웃플레이스먼트를 잘하는 회사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자,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약간 심적인 충격이 올 거예요. 그리고 약간 시간도 좀 하면서 그걸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직전 서비스. 특히나 심적인 충격이 건강질환, 가정불안, 자살 심각합니다. 연결됩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가끔 워크숍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드려요. 여러분이 이렇게 듣고 계시잖아요. 당장 내일 퇴직을 한다면 뭘 하고 싶을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써보시라고 해요. 워크숍을 할 때. 그럼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극단적인 얘기를 하지만 내일 퇴직을 해. 앞으로 뭐 해야 되지? 한 달 후 계획, 3개월 후의 계획, 1년 후의 계획을 써보시라고 해요. 못합니다. 퇴직자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심적인 충격이. 갑자기 회사에서 뭐 그게 정년퇴직이든 강제퇴직이든 간에 회사로부터 어쨌든 떨궈져 나간 거기 때문에 크죠, 충격이. 내가 계속 다니던 아침에 눈 떠서 다니던 직장을 하루아침에 못 나가게 되니까요. 내가 몸과 마음도 튼튼한데 못 나가다 보니까 이게 충격이 되게 크고요. 특히나 이게 강제퇴직이면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경우는 더 심각하죠. 제가 퇴직하신 분하고 한번 FCI 연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은 한 달 동안 계속 술을 드셨대요. 내가 왜 퇴직을 당해야 되는지를 잘 이유를 못 찾으셔서. 그 다음에 한 몇 달은 절에 가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추스리셨는데 한 3개월 정도 계시니까 의욕이 다시 생겨서 복귀를 하게 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퇴직을 했을 때 그 심적인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부분들을 전직전 서비스를 통해서 좀 커버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전직전 서비스를 잘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이런 데 대기업을 보면 이 기간이 좀 깁니다. 그게 뭐 꼭 전직전 서비스라는 이름을 안 붙여도 명예퇴직의 일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급휴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로휴가, 공로연수 이런 형태로 기간을 많이 둘수록 좋아요. 한 6개월, 1년 이렇게 둘수록 좋습니다. 사실. 근데 회사에는 부담이 되겠죠. 아마 오후 시간에 KT 나오실 텐데 KT에서 자세히 물어보세요. KT에서 좋은 제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벤치마킹 하시면 좀 비용이 들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얘기는 들으실 거고요. 국가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좋겠죠. 실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기업 담당자들을 설득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 못 하고요. ESG, CSR 얘기만 합니다. 기업이 해줘야 된다. 사회에 기여하는 길이다. 상생의 경영, 뭐 노사 안정, 뭐 이런 얘기들인데 기업은 어쨌든 긍정적인 면에서 근로자한테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이런 서비스를 해주니 우리가 너를 끝까지 무덤까지 챙겨주겠다. 뭐 이런 심정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거라고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로열티를 갖다 추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 지원 서비스를 기업이 나서서 하는 경우들을 이렇게 그 제가 쓴 책에도 여러 사례들이 들어가 있지만 보시면 그런 효과가 커요. 긍정적인 근무 태도나 회사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들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 전직 지원 서비스가 여러분 회사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식된다면 설득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를 파시면 돼요. 그런 효과가 있다 하더라. 꼭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준비된 퇴직을 할 수 있다가 한마디로 핵심 키워드예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준비하고 관리를 한 다음에 퇴직을 해야 됩니다. 근로자분들 전직전 서비스에 그런 종류가 있어요. 귀농 이런 거 있거든요. 10중 8구 실패합니다. 귀농하면. 왜냐하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귀농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일단 농협대학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그 각종 이제 귀농 스쿨들이 있어요. 가서 작물도 공부하고 농취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먼저. 제 생각에 최소 6개월은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귀촌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일주일에 하루 이틀 가서 농사 지어보는 거예요. 그런 걸 한 2, 3년 한 다음에 귀농할 수 있어요. 근데 귀농하시는 분은 10중 8구 다 실패합니다. 거의 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귀농하는 실패 사례를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치킨집 창업하는 거랑 똑같다고 말씀드려요. 치킨집 창업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가 넘어가고요. 자, 정부에서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 제도를 했어요. 피보험자 수 1000명인데 작년에 제가 데이터를 다 분석해 보니까 한 우리나라 기업 1050개 정도 돼요. 이 서비스의 의무화 대상이 된 게 법에 있습니다. 고령자의 연령 차별 금지 및 취업에 관련된 고용에 관련된 법이 있어요. 그 고령자 고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이름 바꾸고 말씀드렸죠. 전직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부정적인 인식이 되게 강해서 재취업으로 한정하자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1000인 이상 사업주가 있는데 105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석을 해보니까 제공근로자는 이렇게 대상들이 있습니다. 50세 이상이에요. 이것도 다 히스토리가 있어요. 왜 50세냐? 뭐 40대부터 하면 안 되냐? 40대도 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라고 해놓은 거는 당장 서비스의 대상으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 통상 50세 이상들이 구조조정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은 진로 설계, 취업 발선, 재취업 창업교육, 기타 서비스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대기업, 이거에 대한 의무화 대상이 되는 대기업과 그리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분들 많은 이제 유명하신 기업들이 있어요. 인땡땡부터 시작해서 제이땡땡 뭐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불만이 뭐냐면 시간이 너무 작다. 16시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냐.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는 입법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기업 입장에서 별로 원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아마 근데 고시 개정 예정이라서 이 시간은 좀 늘어날 것 같아요. 한 2배 정도? 그럴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진로 설계는 주로 상담이에요. 취업 발서는 취업 실제 매칭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HRD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재취업 교육 이 정도예요. 근데 내용도 잘 못하죠. 1050개 기업을 제가 싹 면밀히 살펴보니까 잘 못해요. 그 내용도 위탁을 주로 하고 뭘 하는지도 몰라요 사실. 근데 되게 중요한데 정부는 최소한의 요건만 마련을 해놨는데 업계 돌아가는 건 작년에 제가 연구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올해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대하는 것만큼은 올라가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HRD 부서에서 진로 설계 잘할 수 있냐? 잘 모르겠어요.
이거 진단보고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진로 설계와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량이 있냐? 물음표인 거죠. 취업 알선은 노동시장 이해를 바탕으로 구인구직 알선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냐? 그것도 물음표입니다. 그런 스킬인지 잘 모르겠고요. 결국 해줄 수 있는 게 재취업 창업인데 창업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재취업이나 전직지원 서비스를 HR 부서에서 잘할 수 있냐?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제가 보는 거는 쉽게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공식이나 제공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실태 전수조사해 보니까 사업주가 제공하는 비율도 있지만 그거는 뭐 100대 기업 이내처럼 뭐 괜찮은 아주 큰 기업들이 주로 제공을 하고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대부분 전문기관에 위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기관들이 우리나라 전직 지원 서비스를 좌지우지하는 전문 업체들이 대충 한 5개 회사 정도가 메인이에요. 5개 정도 회사가 메인인데 그 회사가 좌지우지합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하긴 하지만 인소싱이라는 게 있어요. 인소싱이 뭐냐면 HRD 부서에서 기획은 하지만 실제 운영과 관리를 전부 다 업체한테 일임을 해요.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이 정도에서 재취업 지원 서비스 얼마 제도를 했는데 성과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행을 하지 않은 기관들도 한 보도자료가 안 나왔는데 대략 얼추 한 10%에서 15% 사이 정도는 미행이에요. 그래서 우리 훌륭한 또 고용노동부가 이걸 조사해가지고 권고와 이행 조치를 지금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거에 해당되시는 기업은 제대로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앞으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직지원 서비스에 대한 7가지 오해가 있는데 이거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드린 건데 첫 번째는 노사 모두 환영한다. 오해입니다. 노사 모두 싫어한다가 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측은 왜 싫어한다? 돈 들어갈 일이니까 싫어하고요. 노동조합은 이것도 구조조정 아니야? 네. 세관기업을 띄워보세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그 노총에 가서 한 몇 년 동안 설득을 했어요. 노총들 요새는 이런 재취업이나 전직에 대해서 약간 스탠스가 좀 바뀌었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대선과제에도 요구사항으로 넣었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일선 회사에 가면 싫어합니다. 오해 2번 구조조정하면 상처가 치유된다. 절대 아닙니다. 구조조정하고 살아남은 근로자들이 직장에 있어도 전직지원 서비스를 안 받아도 치유가 안 됩니다. 시간이 되고 그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가지고 나는 언제 이 회사를 이직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영을 잘하는 사람은 사람을 되게 존중하고 아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다듬어야 돼요. 보듬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전직지원 서비스 아무리 잘해도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밖에 인식을 안 합니다. 오해 세 번째는 퇴직하신 분들께 항상 듣는 얘기인데 오해죠. 이분들은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하셨고 경력도 많기 때문에 알아서 일자리 찾을 수 있다? 땡입니다. 땡. 절대 못 찾으세요. 심각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오늘 그 들으신 분 중에 혹시 금융권 개통해서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금융권 퇴직하신 분들 명퇴금도 많이 받으세요. 실태 조사를 해보면 금융권을 퇴직하신 분들의 거의 7, 80%가 노세요. 재취업이 안 돼요. 금융권은. 희한하게도 안 하세요. 그래서 주로 뭐 일부 직종을 가지고 이렇게 새로 재취업을 하시는데 금융권은 특히 취업시키기가 힘들어요. 본인이 받던 월급도 있지만 일자리가 없습니다.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더 심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퇴직을 해서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거는 주로 100인 전후의 중소기업이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일을 안 하시니까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100인 미만 아니 100인 약간 고원저리에 있는 기업들은 정년이 없거나 정년을 해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퇴직하고 싶을 때 퇴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있죠. 뭐 그래도 극단적인 회사가 있어요. 저기 춘천에 가시면 그 섬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가끔 다니시는 섬, 춘천에 가면 그 섬이 계신데 그 춘천에 있는 섬이 그냥 섬이 아니라 그 회사는 회사예요. 법인입니다.
저기 가시면 정년이 없습니다. 폐지가 돼서. 남이섬. 예, 좋은 말씀이시네요. 남이섬. 남이섬이 주식회사 남이섬이에요. 아, 그리고 그 춘천 아닙니다. 가평입니다. 가평. 가평 거예요. 가평군. 거기는 남이섬은 정년이 없는 회사입니다. 자기가 퇴직하고 싶을 때 퇴직할 수 있어요. 그런 회사도 있어요. 없다고요? 우리나라에 꽤 있습니다. 정년 없는 회사, 무정년 회사가. 네, 그런 데가 오히려 더 날 수도 있겠죠. 왜 네 번째는 뭐냐? 명퇴금 주는 게 훨씬 낫다. 이게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이 나와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망합니다, 망. 그러니까 로또 당첨된 분들이 말년을 갖다가 이렇게 피곤하게 사는 이유가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 다섯 번째 이유. 기업은 금전 낭비고 최소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이 이 비용을 투자했을 때 돌아오는 리턴이 꽤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아까도 효과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챙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충성심에. 5의 여섯 번째. 대기업일수록 제조업일수록 잘한다? 절대 아닙니다. 작년에 제가 실태조사 보고 까불어쳤는데 국내 모 대기업인데 형편없습니다. 대상자가 적어요. 이 회사는 왜 대상자가 이렇게 적지? 살펴봤더니 대상자가 되기 전에 다 잘라요. 50세 이상 서비스를 하기 전에 50대 될 때쯤 돼서 다 잘라버립니다.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대기업 중에. 되게 심각한 그런 것들을 봤던 거죠. 제조업이 잘할 거 아니야. 안 합니다. 서비스 자체를. 일곱 번째는 퇴직 직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다? 아닙니다. 미리미리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직 지원 서비스 잘하는 회사들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서비스 잘하고 있는 기업들의 특징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1대1 개별 맞춤 서비스를 잘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질문하셨네요. 정년 없는 회사 리스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검색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회사 나오니까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몇 개 회사 나옵니다. 정년 없는 회사들. 그리고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실태조사인데 개별 회사를 갖다가 공개를 하진 않습니다. 개별 회사 데이터니까. 자, 잘하고 있는 회사들 성공 요인 이거 따라하시면 돼요. 1번 맞춤 서비스 되게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컨설팅 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를 뽑아서 서비스를 해줘요. 그 얘기가 뭐냐? 위탁을 하거나 인소싱 같은 형태를 하더라도 아주 전문가한테 고가로요. 자, 이 제초 서비스 제가 비용 조사를 해봤는데 정말 나쁜 회사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회사 중에 그런 회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1인당 비용이 있잖아요. 16시간 이상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작년에 뭐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좀 대체해줬거든요. 그거를 우리 이러닝 업체들을 후려쳐가지고 1인당 단가 3만 원에 후려친 회사가 있었어요. 그거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요. 엉망이거든요, 엉터리예요. 그냥 16시간짜리 넷플릭스 보는 거예요, 그냥 3만 원 내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회사 갔는데 그런 회사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잘하는 회사는요, 1인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팁합니다. 그러면 업계에서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적정 단가가 얼마냐 도대체 1인당 서비스 단가인데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건 뭐 업계마다 다른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정부가 고시한 기초적인 서비스의 룰에 따르면 인당 한 300만 원 정도는 드려야 돼요. 그게 최소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하면 기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인당 300 정도가 최소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프리미엄 서비스나 이렇게 맞춤형 서비스 하잖아요. 임원급으로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500에서 1000 사이 정도 1인당 하면 굉장히 서비스가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아마 기간도 최소 뭐 거의 뭐 4, 5가지까지 하면 한 달 이상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업체한테 요구하시면 되는데 제발 1인당 온라인으로 그냥 3만 원 대체하는 거 그냥 아주 최악의 사례예요. 그거는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엉터리죠. 거기다 끼어 팔기도 해요. 그 온라인 사이트를 3만 원도 안 드리려고 다른 교육 프로젝트 발주하면서 껴집어넣는 나쁜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쁜 사례를 공유드리는 거는 절대 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철퇴받으실 거예요. 그거는 조사 나갈 겁니다. 모니터링.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최고의 컨설턴트가 있어야 된다. 잘하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 두 가지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 HRD 부서에 계시면 1번 자체 육성하는 것도 한번 보세요. 컨설턴트도.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셔서
이런 서비스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회사를 말씀드리면 삼성그룹의 삼성전자 경력 컨설팅 센터도 잘하죠. 네, 잘합니다. 그리고 KT도 잘하는 회사라고 보실 수 있고요. HRD 부서 쪽에서 보면 현대자동차 그룹이 잘하는 편이에요. 그 외에도 유통 쪽에서 신세계이마트 뭐 이렇게 리스트업이 있어요. 되게 괜찮게 하는 회사들이 그나마. 근데 특징들을 살펴보면 어쨌든 경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이제 고민은 전직 지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HRD 부서에 일하는 분들이 교육 훈련과 관련된 전공을 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약간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 사례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는 스카우트 할 필요가 있어요. 회사에서. 이걸 제대로 서비스하려면 본인 회사 말고 경력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게 중요합니다. 전직 지원도 약간 경력이 필요해요. 업계에서. 그래서 그런 거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 위탁을 하거나 그러면 전문회사의 역량인데 제가 5개 업체가 되게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대략 한 40군데 정도 돼요. 그쪽으로 주로 하는 업체들이. 근데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제가 한다는 건 제 기준입니다. 그 중에 5개 정도가 되게 커요. 그 회사들이 사실은 잘하는 편이고 그 회사 외에는 무슨 땡땡 협회 같은 데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거기도 이제 주로 컨소시엄을 많이 하거나 서비스를 같이 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직 지원을 서비스를 잘하는 회사가 이 서비스를 했을 때는 알선이나 이런 쪽은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나마. 근데 또 한편으로 발굴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기업 발굴이나 뭐 이런 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업종별 대상별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요. 이게 성패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있죠? 귀농 프로그램. 잘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5개 회사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안 하고요. 그냥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제가 앞에 제가 이니셜 말씀드렸죠. I로 시작하는 회사랑 J로 시작하는 회사랑 M으로 시작하는 회사랑 이렇게 있습니다. 예,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그냥 구글에 전직 지원 서비스 전문 업체 하면 나오고요. 아마 협회 같은 데 문의해 보시면 딱 꼽아줄 겁니다. 그거는 검색하시면 다 나오니까 저는 이제 홍보할 수 없으니까 그 업체들을 예, 말씀 못 드리는데 검색하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HRD 협회에서 쉬라고 하네요. 저는 쉬지 않고 이렇게 생각했더니 쉴까요 말까요? 예, 아마 좀 지루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저희 지금이 10시 58분이니까 11시 10분까지 예, 쉴까요? 말씀이 없네요. 협회분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지금 58분이니까 11시 10분에 예, 다시 강의를 속개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냥 보시는 분은 이 자료 공유하시지 않았나요? 협회에서요? 하셨나요 혹시? 협회에서?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예, 하셨으면 읽어보세요 먼저. 예, 했습니다, 교수님. 네. 예, 한번 읽어보고 계세요. 그러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잠깐 쉬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한 거 계신 분은 지금 저한테 채팅을 하시거나 물어보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저는 안 쉬어도 되니까. 예. 나머지 분들은 쉬시고요. 채팅이나 아니면 그냥 물어보셔도 됩니다. 교수님, 예,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예, 근데 왜 이름이 다르네요? 지금 김유미 과장 옆에서 음, 잠깐, 네. 교수님, 저희 예, 아까 창업교육도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16시간 이상.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임직원들이 창업을, 예를 들어 파리바게트나 예, 이런 것들을 원한다고 했을 때 예. 사 내에 있는 창업인들이
인문 교육에 참여를 하는 것도 전직 지원 서비스의 일환이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 하시는데 이름을 좀 그냥 파리바켓 파리카산 이렇게 짓지 마시고 그냥 뭐 소자본 창업 과정 이렇게 붙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명을 쓰면 그거는 이제 전직 지원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그 점포 모집 교육 뭐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좀 포장해가지고 프로그램 만드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별도의 과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별도의 과정인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죠. 아, 그걸 안 하면은 이제 그렇게 인식 안 할 수가 있죠. 그거는 점포 창업 교육을 왜 이 재취업 서비스라고 하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누군가 질문을 하면 골치 아프니까 제목을 그리고 파리바게트 파리크라상 창업 과정 말고도 뭐 다른 것도 몇 개 만드세요. 같이 패키지로 그럼 되죠. 뭐 여러 창업 과정 중에 본인이 원하는 거 선택하라고 열어주는 게 좋겠죠. 네. 거긴 잘 되시나 보네요. 작년에 몇 명 나오셨나? 저희가 작년에 5명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더 그게- 많이 나오실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생산직 계시는 분들이어서 네. 아까 말씀 주신 부분들에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더 나오실 거예요. 어느 회사지? 자동차 회사. 자동차 회사가 작년에 1,600명 나왔나? 음.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지겠죠. 네. KT도 한 1,400명, 1,300명 나왔어요 작년에. 네. 거기는 아예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죠.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KT 아마 다르게 얘기하실 거예요. 내부 정보를 보면 심각하죠.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쉬세요. 아니요, 쉬세요. 저는 안 쉬어도 돼요. 이게 더 재밌어요. 얘기하는 게. 다른 거 뭐 여기 계신 분들 다른 거 뭐 하시겠지만. 그래도 저기 자체 회사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점포 열어주고 그러면 참 좋긴 한데 그거는 뭐 어쨌든 그냥 하는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네. 저기는 많네요. 보건복지 인재원 계신 분하고 근로복지공단 인재원에 계시구나. 많이 계시네. 질문하러 오셨네요. 진로 설계나 재취업 교육 시 어떻게 읽어봐야 되나? 진로 설계나 재취업 교육 시 집합 교육이 원칙인데 온라인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교육부서의 부족한 인력을 전담하고 있어서 집합을 한 점은 업무 가지시면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온라인 과정은 근데 기본 원칙은 원래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은 사전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전체 교육 시간 예컨대 16시간 중에 몇 시간 이렇게 한정을 할 계획이고 아마 하긴 할 겁니다. 온라인은 전혀 배제하지는 않을 텐데 온라인만 전적으로 하는 과정은 효과성에서 좀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금복에서 만약 하시면 이거를 전직이나 이런 컨셉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전형적인 그냥 교육 체계 있잖아요. 경평 받으실 때 그 교육 체계 안에 넣으시면 돼요. 그냥 교육 과정 중에 하나로 만드시면 돼요. 그게 오히려 업무 인정이라든지 범위를 받으시는 데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별도 과정처럼 운영하지 마시고 교육 체계 내의 한 파트로 아예 이거를 세팅을 잘 해놓으시면 그냥 본업이 되는 거죠, 결국엔.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지금보다 프로그램이 조금 더 다양해질 거고 금복도 많잖아요, 인원이. 그러니까 많아질 거고 앞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좋고 온라인 쪽은 저 생각은 그런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온라인 과정을 사전교육 과정처럼 하고 오프라인이 부담이 있으시니까 그런 경우 위탁하시는 게 맞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 실습 중심으로 워크숍 중심으로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온라인 쪽을 그냥 활성화시키시고 워크숍 좀 부담 없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자꾸 교육시키는 걸로 하면 답이 없거든요. 그거 말고
실습하는 내용 중심으로 하시면 아마 조금 위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근무에 많이 안 계실 테니까 뭐 어차피. 공부 기간이 많으시네요. 근목은 좋은 회사죠. 근목이 정원이 한 근로복지원에 한 11,000명 되지 않나요? 직원이. 네. 고용노동부 자료 보니까 11,000명 제일 많을 텐데 단하기만에. 근목 잘 알죠. 제 이사장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많으시네요. 상황을 보니까. 포스코에 계시면 포스코도 이거 들으실 필요 없는데 포스코도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교수님, 예.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언제든지 하십시오. 예. 네. 이제 제가 이제 제 취업 담당은 아니고요. 예. 이제 HRD 담당자로서 이제 좀 이 문제 제기를 드릴 게, 예. 어차피 교수님께서 이런 제도라든가 정부 정책에 조금 관여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예. 건의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전직 교육이나 재취업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생애 경력 단계 차원에서는 예. 저들이 이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단순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거 위주보다는 앞으로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이고 아니면 기간을 길게 잡아서 네. 어떤 프로그램 위주로 이제 이게 맞춤형으로 나가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교수님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요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하시는데, 다만 HRD 파트에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어떤 여러분들도 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담당자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소속된 근로복지공단 조직이 11,000명 가까이 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하라고는 이렇게 의무화돼서 제도는 떨어지는데 실상 담당자는 한 명이서 아니면 한 명이서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이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실정이라면 오히려 이런 게 제도상으로 이렇게 보완하고 이런 기준 차원에서 보완 차원에서는 오히려 몇 명 조직에 예를 들어 10,000명이라면은 전직 지원이라든가 재취업 지원 담당 인력이 한 몇 명 정도 되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아웃라인이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제시해 주시면은 공공기관 특히 그렇거든요. 법이라 제도상으로 올매지 않으면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제도화돼 줘야만이,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아웃라인을 제공해 주시면은 아마 실무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조금 이 프로그램을 좀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공공 파트가 지금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막상 교육을 받고 아니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모든 구성원의 어떤 본인의 일인데도 정년이 있거든요. 60세, 57세 정년이 있으니까 이건 나무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교육 파트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지만은, 교육을 시키려고 하지만은, 아니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지만은 막상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구성원들은
아무 정년 60세까지인데 뭐가 필요했어. 이런 인식이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참고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뭐 실장 저기 그 금복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이거를 고시나 뭐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나 하면은 말씀드렸지만 이거 입법할 때부터 이게 아주 규제거든요. 기업에서 이게 규제적인 요소가 있어요. 되게 싫어요. 경총 같은 데서 얘기를 해보면 이거 왜 하냐고 계속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시해 받기에는 정부에도 무리가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회하고 있냐면 고시장에다 이제 자격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넣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게끔 하는 걸 하려고. 왜냐면 그래야지만 사람을 채용할 수 있으니까. 같은데 그런 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생애 경력 개발 관점에서 이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 방향성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제도화시킨 게 좋은지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전직 지원 서비스가 앞으로 향후에 계속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다소간의 도입 자체가 법적으로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대부분의 스탠스가 뭐냐면 약간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대부분의 이제 어떻게 현장에서 안착하는지가 좀 필요하고 요거 인원수를 1000인 이상인데 요걸 낮추려고 해요. 노총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대충 스탠스가 500인, 300인까지 지금 낮추려고 해서 아마 금복에서도 별도로 아마 더 그런 요건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R 담당자분이 아니라 인사 파트에서 이거 주도적으로 하는데도 고민거리가 뭐냐면 담당자가 없고 이게 부가적인 업무고 회사에서 인정 못 받고 뭐 이런 게 고민거리예요 전부 다. 근데 이제 전직전 서비스 관련돼서 발전 방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이행 제대로 못하는 기업들을 공개하려고 해요. 공포제도 같은 거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일반 회사는 되게 기분 나쁘겠지만 지금은 잘하고 있는 회사를 공개하는 걸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거리죠. 근데 이제 또 일반 회사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고 업계에서 요구하는 게 있고 이게 되게 상충돼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금복에서도 제가 그런 건 못하겠고 이사장님께는 말씀드릴게요. 금복 인재원에 좀 신경 쓰시라고.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신경 쓰시면 좋겠다고. 말씀 주시면 저들은 실무자는 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계속 나가도록 할게요. 전직 지원 서비스 성공 요건들 뭐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쓰고 내용들을 해야 되는데 양이 많아서 어쨌든 잘하고 있는 기업들의 특징적인 요인이 이런 거더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어떻게 잘해야 될지는 뒷부분에 또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개별 기업을 제가 컨설팅하는 내용들이라서 그 상황에 맞게끔 또 질문하시면 대충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얘기는 또 Q&A 때 말씀드릴게요. 전직 지원 서비스의 장애 요인은 근로자 다수가 다 싫어해요.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금복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시간 낭비고 돈 주고 일단 서비스 해달라고 합니다. 돈은 돈 주고 그냥 서비스 해달라고 이렇게 대부분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이제 설득하고 장애인으로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시죠. 근데 아마 금복 같은 그런 공공기관 입장에서 보면 정년이 있고 아마 나가시는데 제가 아까 이제 퇴직 후에도 이런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이 정확히 퇴직하는 사람들이 현실을 가지고 이렇게 정년 퇴직하신 분들이 퇴직하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좀 노세요. 한두 달 노세요. 대부분 다. 여행도 다니시고. 그런데 정확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인식하는 게 3개월 이후에. 그러니까 3개월만 딱 지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산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올라가 보세요. 끝이거든요. 그래서 정년 퇴직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정년 퇴직자한테까지 제공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요구를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고요. 공로연수나 유급휴가훈련 제도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 그래서 유급휴가훈련 같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퇴직 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시고요. 퇴직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 이런 워크숍이나 전직전 프로그램 참여하시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은 강제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최장 9개월까지. 뭐 일단 그래서 더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직전 서비스에 참여하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된 요인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길어서 그래요.
실업급여 주거든요. 어쨌든 어느 정도 비용까지 하루에 66,000원씩 돈을 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근데 앞으로 그거는 이제 엄격하게 이제 못하게 할 거예요. 그것도 제도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직 지원 서비스를 상시로 이렇게 많이 하는 것들을요, 별로, 그러니까 뭐냐면 구조조정 많이 하고 있다는 나쁜 시그널도 있지만 또 나쁜 게 뭐냐, 인사관리 원칙이나 방식이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직 지원 서비스는 저는 예컨대 뭐 분기나 한 반기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이거 상시로 막, 물론 인원이 많아가지고 차수를 조정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저렇게 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관리가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성과 보상 중심 인사 원칙이 필요하고, 이게 잘못하면 우수 인력이 빠져나가는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전직 지원 서비스 잘못하면.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회사의 정보가 유출되는 계기입니다. 이 전직 지원 서비스가.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에서 활용하는 고문제도를 잘 눈여겨보면 좋아요. 고문제도가 뭐냐면 그 회사를 퇴직하고 한 1년에서 2년 정도 고문을 주면서 회사의 정보를 깡그리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버립니다. 딴 데 못하도록 계약서 써가지고. 그러니까 전직 지원 서비스에 그런 보안 교육 같은 것들이 별로 없어요. 회사 정보가 막 나가거든요. 퇴직하면서.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법을 위반하면 이런 경우 되게 안 되겠죠. 근데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게 뭐냐면, 전직 지원 서비스를 구조조정으로 악용한 회사가 작년에 3군데 있었어요. 이제 있습니다. 주류 회사랑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악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회사에서 봤을 때 조사를 하거든요. 노동관세에서 왜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다 모니터링해서.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죠. 자, 전직 지원 서비스를 운영을 하시려고 하면 여기 1번부터 제가 쫙 질문 드렸어요. 전직 지원 서비스 이런 질문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부시생활 필요가 있냐? 있어요. 법으로도 돼 있지만 그 규모가 1000인 이상이 안 되시는 기업도 하면은 좋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걸 소프트하게 연착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전직 지원 서비스를 그냥 우리가 하는 HRD 부서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좋다. 그냥 아니면 경력개발 일환으로 이렇게 뭐 40대 중반부터 50대 뭐 생애 전환기 프로그램이라고 표현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체계 내에 약간 이렇게 앉혀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직 지원 서비스 의무화가 아니신 기관들은 이렇게 앉히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전직 지원 서비스의 긍정적 효과 아까 말씀드렸고요. 재취업 성공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재취업을 성공적으로 하는 건 되게 중요한 성과긴 한데, 사실 재취업이 아니라 재취업을 성공하기 위한 다양한 역량을 키워줘야 돼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전직 지원 서비스를 잘 받아서 재취업에 성공하셔도 그 3개월, 6개월 계속 고용이 유지되는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년 이상 일하시는 비율이 5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공을 해도. 그래서 후속 관리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모 회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그룹사 내에 어떤 센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LG 관계사 중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전문 자회사를 만드시는 것도 좋아요. 회사에 그냥. 규모가 좀 크면 그룹사 같은 데는 그걸 다 총괄해가지고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전직 지원 서비스를 하는 자회사 만들기,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형태도 이런 수요를 갖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HRD 부서에 여러분 일하시니까 퇴직하시고 자회사로 가시면 되죠. 그래서 계속 운영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제공하는데 비용 아까 말씀드렸죠? 제발 1인당 3만원짜리, 3만원, 5만원짜리 그런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 하시면 안 되고, 한 1인당 한 2, 300만원은 기본이에요. 원래 1990년대 말에도 한 300만원 했어요. 500만원까지. 근데 단가는 안 올라왔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건 최소한의 비용이에요. 정말 기본적인 서비스를 하는데 1인당 300만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제대로 하려면 500만원, 1000만원 정도 필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원들한테 드리는 비용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에 전문가가 있어야죠. HR 부서의 약점일 수도 있어요.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전직 지원 서비스를 교육훈련 관점에서 운영하시면 안 돼요. 그것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력을 갖추셔야 돼요. 공부도 하시고 책도 읽고 자격증도 취득하시고 석사도 하시고 박사도 하시고,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분야 자체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민간업체 아까 질문하셨는데 검색하시면 전직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제가 이니셜 말씀드렸죠. I 업체, J 업체, M 업체, 뭐 그 외에 몇 개 뭐 C 업체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그 협회나 이런 데서 HR 협회도 아마 하겠죠. 그리고 이런 협회나 이런 컨설팅 업체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잘하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 전직 지원 서비스 업체를 쓰면 좋은 거는 그 특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일반 경영 컨설팅 업체를 쓰면 좋은 거는 좀 다른 경영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설계를 하기 때문에 약간 프로그램이 약간 다를 수가 있고 포커스가 다를 수 있고, 성과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디가 좋다 나쁘다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자기 회사에 맞는 회사를 찾는 게 중요하고, 그거는 업체를 불러다 들어보세요. 얘기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직 지원 서비스의 성공 사례는 검색하시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책에도 있어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자그룹을 관할하는 아까 이제 KT 같은 데도 잘하고요. 포스코도 잘하는 회사예요. 포스코도 옛날부터 이거였기 때문에 약간 공공성 있는 회사들이 그런 잘하고요. 그 외에 뭐 현대차, LG 관련된 관계사도 그렇고, 작년에 신세계 그 리스트가 있어요. 분야별로 쫙. 공공분야에서도 몇 개 있는데 아마 여기 공단에서 오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정확하게 실태 파악 못했는데 아마 공공분야는 아마 저 연금이나 이제 의료나 이런 쪽에서 많이 하셨어요. 퇴직자가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서비스 실태가 어땠는지는 작년에 모니터링 대상은 아니었어요. 주로 민간업체를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병원이나 뭐 이런 데도 많이 합니다. 학교법인 이런 데도 들어가 있고. 성적 운영하고 도움을 먼저, 이게 되게 있는데 누가 먼저 도움 받을 수 있냐.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운영 체계만의 관점인 것 같아요.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하드하게 접근해가지고 인사부서를 통해가지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그거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 담당 전문부서에서 소프트 랜딩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 내에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경력 개발 프로그램 중심으로 만들면 좋겠고, 저희 경영평가해 보니까 그 많은 공공기관들은 이거를 CDP 체계 안에다가 이거를 넣는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내부의 승진이나 육성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쪽에 경력 체계 내에도 제대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분야에서 만약 하신다고 하면 기존의 교육 체계에다 안착시키되 30대, 40대, 50대 생애 전환기마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사례가 그렇거든요. 딱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살이 되면 다 집합을 시켜요. 그래서 생애 설계 교육을 합니다. 일본 기업들을. 너가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일할래? 경력은 어떻게 관리할래? 승진은 어떻게 할래? 회사 나가면 어떻게 살래? 뭐 이런 워크숍을 해요. 1박 2일짜리 다. 생애 전환기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도입해보는 것도 방안 중에 하나죠. 전직 지원 서비스의 모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화 관리, 경력 전환 프로그램, 생애 설계, 행정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일본 회사에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건 주로 경력 전환 프로그램일 거예요. 재취업, 창업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업체들한테 이렇게 제안서를 받으시면, 전문 업체들을 받으시면 90%가 대동소이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실력이 차이가 나냐? 그건 컨설턴트랑 운영 역량이에요. 기본적으로. 내용은 비슷해요. 근데 컨설턴트라 하면 강사나 컨설턴트의 어떤 전문성, 그 다음에 운영을 매끄럽게 하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컨텐츠만 제가 볼 때는 저는 한 거의 90%가 똑같다?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좀 차이나게 운영하는 데는 뭘 하냐? 이걸 인사제도에다 연결시킨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보상 시스템하고 연결을 해두는 경우들이 있는데 간혹가다 있는 거죠. 쉽지가 않고요. 만약에 여러분 회사에서 이걸 과정으로 교육 과정이나 이런 걸 운영하시려고 하면 변화관리 프로그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30살, 40살, 50살 딱 되면 이 프로그램을 무조건 다 이수하게끔 변화관리 프로그램 형태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경력전환 프로그램은 만약에 정년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다고 하면 55세 이상 경력전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선택적으로 듣도록 하는 게 한 방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혹은 아까 이제 유급휴가 훈련도 말씀드렸지만 장기간 훈련이 필요한 거는 58, 9세 정도의 제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30대, 40대, 50대 하는 것처럼 변화관리 프로그램 형태로 이렇게
설계하실 수도 있고 한 50 전후로 해서 이런 경력전환 프로그램을 하실 수도 있고 한 58, 9세 용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프로그램 이렇게 대상별로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전직 지원 서비스 하면 이걸 많이 해요. 생애 설계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6대 영역에 대해서. 이 중에 뭐가 제일 인기가 있을까요? 6대 영역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거. 1. 건강? 다 아니고요. 재무예요. 재무. 재무입니다. 재무. 재무입니다. 재무. 돈. 앞으로 소득이 안 되니까. 아까 어떤 분이 답변을 하셨는데 채팅창에다가 재무입니다. 돈. 1등입니다. 1등. 자산 관리 어떻게 하는지가 1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것도 교육훈련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재무 관련된 거 시간 많이 해달라고요. 본인 재무 상태 점검해달라고. 내가 이거 회사 그만두면 계속 뭐 문제 없는지 뭐 이런 거 진단해달라고 하는데 제일 인기 많아요. 사실.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그 외에 또 뭐 물론 일 관련된 것도 관심 많겠죠. 예. 그 다음에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영역 중에 가족관계 이런 게 있어요. 가족관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내용에 포함해서 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는 근데 이거를 퇴직할 때 바로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하면 좋겠죠. 네, 전반적으로. 후에 내용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외부 위탁 좋냐, 자체 위탁 좋냐 운영하실 때 이런 질문이 있으실 텐데 제가 장단점을 기준하는데 퇴직자가 상시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면 자체 운영하는 것보다 외부 위탁했을 때의 장점은 아무래도 비용적인 절감이 좋아요. 그러니까 자체 운영이 더 들긴 하겠죠. 회사 운영에 의해서. 그리고 외부에 위탁하면 퇴직자들이 좀 선호하는 게 있어요. 어느 회사가 해주면 잘한다. 입소문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부 위탁하실 때 조심하실 게 뭐냐면 개인 정보가 다 넘어가요. 그래서 업체에다가 이것들을 다 하여튼 약간 개인 정보 유출 그리고 그쪽에 사후 관리 넘겨주는 그리고 회사의 기밀 같은 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퇴직자가 정기적으로 꾸준히 나오거나 하면 자체 운영하는 게 좋은데 간혹가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위탁을 하는 경우가 좀 어려워요. 예컨대 한 2~3명 나온다. 애매한 거예요. 위탁. 이런 경우는 위탁을 하기보다는 돈과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차라리 우리가 잘 안내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 업체를 갖다가 항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 그 정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 위탁을 했을 때 인원이 적은 경우도 활용할 여지는 있다 여전히. 다만 업체랑 계약을 해놔야 돼요. 보내면 거기서 케어하도록. 그래서 업체들 중에는 개별 기업하고 계약 맺을 때 물량을 계약하지 않고 건수로 계약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협상하기 나름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체 운영을 하는 경우는 장점이 있어요. 회사의 역량도 높이고 기밀도 유지하고 회사에 맞는 적합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 항상 고민이 뭐냐면 전문성이 없어요. 자기 회사에서. 그래서 제가 전문 인력을 확보하시거나 스카우트 하시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역량이나 성과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체 운영도 되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 혹시 여기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50세 이상 되시는 분은 전직 컨설턴트 뭐 이런 것도 민간업체 자격증도 운영하고 이쪽에서 일할 수 있는 풀이 있어요.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름은 전직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보통. 그래서 기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업종별로나 이런 전문성 있는 사람은 찾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퇴직자가 많이 나와요. 예. 모 회사처럼 1000명 이상씩 나오거든요. 한 해. 그러면 재고용도 하지만 전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면 컨설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전직 컨설팅. 그래서 그런 전직 컨설팅은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발달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좀 준비하시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서비스 중에 몇 개 이렇게 인터넷 플랫폼으로 하는 이런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는 모델들이 있어요. 거기가 확인할 텐데 거기에 고민도 누구냐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을 찾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컨설팅 역량을 좀 키워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성공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보면 왜 하는지도 명확히 알고 자체 전문가도 채용하거나 육성하고요 스스로. 그래서 그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 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퇴직자 중에서 선발해서 컨설턴트를 양성해야 해. 그래서 전직 컨설팅과 상담을 해주도록 해요. 그러니까 모기업 같은 경우는 한 해에 몇 명씩 그런 상담 인력을 육성합니다. 전문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퇴직 후에도 후배들 대상으로 상담, 컨설팅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간 업체를 활용할 경우는 일단 부르세요. 부르셔서 들어보세요. 공부를 해야 돼요. 업체들이 하는 얘기를 상세하게 들어보셔야 돼요. 선택하시고요. 이게 전직전 서비스를 인사관리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는 뭐 레토릭은 괜찮은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다른 회사를 벤치마킹하는 게 되게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시고 다른 회사의 애로점이 뭔지 이런 것들 뭐 상담도 받으시고 내용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좋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이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이제 말씀을 드려야 돼서 그 HRD와 전직 서비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니까 전직전 서비스, 재취업을 포함해서 재취업보다는 더 큰 의미입니다. 전직전 서비스인데 그 전직전 서비스를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이직? 이직이라는 시장 내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활동이에요. 전직이나 퇴직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근데 전직전 서비스를 다루는 분야가 인사관리나 인재경영 쪽에서 다루기도 하고요. 퇴직관리 쪽에서 다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재개발, 경력관리, 경력개발, 산업심리, 경력상담 분야별로 되게 다뤄요. 그래서 HRD와 전직 서비스의 관계를 제가 한번 강점부터 위협까지 한번 그냥 생각해 보니까 HRD 부서에서 전직전 서비스의 강점은 어차피 전직전 서비스의 핵심 내용은 교육훈련이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직전 서비스의 한 5, 60%는 교육훈련이에요. 사실 내용들을 이렇게 과정이죠. 교육과정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점은 HRD가 전직전 서비스의 과반수 이상은 이렇게 핸들링할 수 있는 기회나 역량이 있다. 이게 특징이고요. 그 약점이 뭐냐? 전직전 서비스는 우리가 얘기하는 인사관리와 되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왜냐? 퇴직할 사람이 누구인지 HRD 부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인력 운영이 어떻게 되고 퇴직할 예정자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 부분은. 퇴직자의 현황을 잘 모르죠. 그리고 인사 배치라든지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잘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직전 서비스의 대상자가 누군지 잘 파악하기 쉽지 않고 인사부서에서 넘겨주면 처리를 하죠. 처리.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년이 됐다고 해서 전부 다 퇴직하냐? 아니에요. 재고용하는 회사도 되게 많습니다. 계속 고용. 1년씩 계약직으로 계속 고용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전직전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이 되지? 그러니까 인사 분야랑 밀접한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HRD 부서만 독립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그냥 HR 파트에서 관리를 하면 사실은 잘 돌아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전직전 서비스의 대상자 선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후 관리까지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작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점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전직전 서비스 많이 하는 회사에 예를 들어드리면 그 회사도 이제 고민거리가 뭐냐면 전직전 서비스를 왜 많이 활용을 했었냐면 중간에 퇴직자가 많았어요. 50대 이후에. 전직전 서비스 활성화시켰는데 요즘 정부 분위기나 노동시장의 특징이 중간에 강제로 퇴직을 시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나가라고 하기도 쉽지 않고요. 거의 60세 정년까지 갑니다. 일반 사기업들도 가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전직전 서비스가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전사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회적인 요소에 보면 전형적인 교육훈련에서 저희 이거는 경력개발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경력 개발 서비스와 커리어 디벨롭먼트랑 오르가나이제이션al 디벨롭먼트, 조직 개발 관점에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HRD 부서가, 특히나 저는 HRD 부서가 트레이닝 앤 디벨롭먼트보다 커리어 디벨롭먼트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닝 앤 디벨롭먼트 같은 거는 일회성일 가능성이 크고요. 내용이 한정돼 있어요. 근데 CDP 체계, CDP도 전형적인 거 말고요. 그냥 경력 설계, 경력 개발, 이런 관점으로 전환을 많이 할수록 이게 잘 맞아요. 전직 지원 서비스랑도. 그러니까 전직 지원 서비스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전직 지원 서비스가 활성화돼야 되는 게 아니라 생애 경력 개발이 활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전직 지원 서비스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위협적인 요소는 뭐냐면 외부 환경의 HR 필요성 자체, HRD 부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데는 많습니다. 앞으로 점점 축소될 가능성도 있고요. 존재가 뭔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오히려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기술 때문에 SK 같은 데는 대학을 만들었죠. 그래서 아예 오히려 HRD 쪽을 더 키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되는 시대에 HRD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될지는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결론은 생애 경력 개발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우리 회사 아니면 우리 사업, 우리 입직을 해가지고 적어도 한 번쯤 정년이든 아니든 퇴직할 때까지 전생에 걸친 경력 개발을 어떻게 하고 관리를 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관심을 가지실 텐데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뭘 할지가 문제가 아니라 회사 들어온 시점부터 퇴직 때까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죠. 승진할 때도 우여곡절이 많고요. 그래서 생애 경력 개발이 되게 중요하고 제가 학생들 최근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 목적 중심, 인생의 목적을 잘 생각해보고 목표를 잘 설정하라고 얘기합니다. 목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조직 생활의 목표일 수도 있고요. 이 일을 하는 어떤 생애 목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생애 경력 개발을 앞으로 계속 활성화시키고 이걸 어떻게 HRD에 접목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마지막 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든 전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심의 스토리예요. 저의 고민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좋은데 중소기업은 잘 안 돼요. 이게 위협적인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고민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담당자를 위한 제언을 말씀드리면 그냥 개인적인 제언입니다. 개인적인 소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HR 담당자로서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 전직전 서비스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보론의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아까 이제 소개시켜드렸는데 그 강의자들 중에 미래 공부를 하고 있어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서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HRD 담당자가 공부를 더 하네요.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 소식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육훈련이나 CDOD, HR, 고용노동정책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용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분야예요. 저희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고용 서비스를 많이 가르치는데 앞으로 HR보다 이제 인플로이먼트 서비스가 되게 큽니다. 법적으로도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트레이닝 앤 디벨롭먼트랑 HR 관련된 서비스는 다 고용 서비스 안에 한 분야예요. 분야일 뿐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 서비스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런 걸 잘 알고 있으면 좋겠죠. 어떤 식으로 내가 나중에 창업을 하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는 거고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회사 경영하는 데 도움받을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공부하시면 좋고요. 세 번째인 것처럼 전직 지원 서비스가 회사에 그들의 다른 사람이 일이 아닌 나의 일입니다. 나의 일. 그런 부분들 아니고요. 우리 조직원들도 경험하게 될 일이라는 걸 설득하셔야 돼요. 제가 모 회사 대기업이죠. 우리도 담당자랑 무슨 간담회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직 이런 얘기나 제초 이런 얘기 막 하다가 회사 입장을 너무나 얘기하는 거예요. 직원이 저 회사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인사 담당자분이 되게 큰 기업인데 아니 이런 거를 왜 하고 따지기 시작하셔서 만약 필요하면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분 보니까 대략 연령대가 40대 후반쯤 되신 것 같았어요. 제가 선생님
그거는 회사 입장에서 얘기하실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 대상자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충격받으셨는지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당장 선생님이 내일 이 대상자가 될 거라고. 예, 그런 생각에서 한번 이거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충격을 받으셨는지 예, 말문을 닫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성원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고요. 나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그래서 이런 거를 전직을 여러 보는 시점들이 있는데 구성원들한테 설득하실 때 그리고 CEO분께 설득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구성원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고 우리 조직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곧 모든 사람들의 스토리라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때 공부 열심히 하시고 미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HRD 담당자가 미래 준비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미래 준비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꿈꾸는 미래를 찾고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회사에는 그 전직전 서비스 관점에서 설계하고 내용들을 반영하시는 거 오케이 다 좋은데 말씀드리면 생애 경력 개발 관점에서 우리 회사에 입사할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스무드하게 잘 조직 생활을 해가지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퇴직을 맞이하고 또 퇴직해가지고도 새로운 일자리를 갖는 이 플로우가 아주 이제 부드러워야 돼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도전적인 건 많습니다. 내부 환경적인 변화, 내부 조직의 환경의 문제 그걸 어떻게 하면 잘 매끄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몰입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좀 종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HRD 담당자분께 고언을 드리자면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이 횡단적인 일들을 많이 해요. 이 시점, 이 순간에 열심히 하는 일들을 생각하는데 인생이라는 게 세옹지마잖아요. 세옹지마. 종단적인 관점에서 그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뭐 어떤 거든지 얘기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여기 궁금한 거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